오늘은 이성복 시인의 꽃피는 시절 공부해 보겠습니다. 꽃피는 시절은 제목에서 꽃피는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꽃 또는 봄에 관한 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시를 볼 때는 제목부터 봅니다. 언제나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알면 훨씬 해석이 쉬워지거든요. 근데 이 시처럼 꽃피는 시절이라는 제목이 있지만 시의 내용에는 꽃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제목을 먼저 보는 습관이 아주 큰 힌트가 된다는 것을 시를 공부할수록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를 보면 제목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유명한 시인인 경우에는 또 많은 힌트가 됩니다. 이성복 시인은 안 유명하다고 하면 이성복 시인이 서운해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시들이 그렇게 많은 시인은 아니니까 일단은 오늘 꽃피는 시절을 먼저 정복하면서 이성복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오히려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나는 시적 화자일 거고요. 당신은 꽃피는 시절에 꽃이 피는데 지금 당신을 안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바로 꽃이 되겠죠. 꽃을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가 될 겁니다. 당신은 시적 대상인 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꽃을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의인화.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알아보다는 훨씬 대상에 대한 존중이 드러나는 경어체라고 하죠. 자, 경어체는요. 첫 번째는 이 시 전체를 경건하면서도 기도하는 듯 경건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를 형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 당신이 이 시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를 듣고 있는 당신,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당신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이 시 전체를 읽어보면 꽃 피는 시절이야. 꽃이 핀 계절이 아니라 꽃 피는 시절. 꽃이 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피어나는지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어떤 고통이 필요한지 요게 이 시의 중점이기 때문에 개화의 과정 아무리 작은 꽃이라도 하나가 나뭇가지나 나무 안에서 피어 오르기 위해서 피어 나오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과 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시에서 경어체가 가지는 역할입니다. 계속 가볼게요.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그랬네요. 일단 귀먹고 눈먼은 아마도 아직은 꽃이 안 됐기 때문에 꽃으로 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씨앗 상태인 또는 봉우리 상태인 그런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자, 추운 땅속을 헤매고 싶은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시련이나 고통이 될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 꽃이 되기 전에 시련 또는 추운 땅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당신은 그러면 이렇게 추운 땅 속에서 때를 기다리며 시련을 겪어가며 왜 꽃으로 피어나는가? 그 다음 3행에 나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고요. 자, 누군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할 때 이 웃음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겠죠. 누군가가 꽃을 보며 느끼는 기쁨이나 행복을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꽃은 뭐 짧게는 열흘도 안 피어 있잖아요. 그렇게 열흘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벚꽃이 떠오르네요. 올해는 뭐 되게 벚꽃놀이도 잘 못 가고 하면서 끝났지만 그 짧았던 예쁜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년 4, 5월도 기다리거든요. 그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피어나려 하셨지요. 요런 내용입니다. 1년. 자, 1년만 봐도 이 시는 당신을 시적 대상, 청자로 설정해서 내가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 내가 당신과 대화하는 어조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의인화한 대상과 대화하는 또는 말을 건네는 어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이렇게 되겠네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이연입니다.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온다고 할 때 당신이 꽃이야. 꽃은 주로 언제 피니? 봄에 피죠. 봄은요, 지금 이제 초겨울이죠. 겨울이 추울 거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봄이 온다고. 그리고 봄이 오면 당신은 핀다고. 이런 걸 우리는 자연의 시옷 리을 뭐라 그러죠? 섭리라고 합니다. 또는 순리라고 해도 돼요. 자연의 섭리 또는 자연의 순리. 당위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섭리, 순리, 당위성.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올 겁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은 옵니다. 반복했네요. 당신이 올 때면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요게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조금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올 때면, 봄이 되면, 꽃이 필 때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오는 거는 주로 누구나 공감하는 꽃이 피는 계절은 봄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이 필 때면 이렇게 해석하고요. 먼 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자, 아이냐 집중합니다. 먼 발치 마른 흙더미가 고개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일까? 먼 발치 마른 흙더미는요. 그렇죠. 봄이 가진 흙더미가 고개를 든단 말이에요. 흙더미는 고개가 없죠. 그리고 고개를 든다는 것은 의지적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인법인데 이렇게 흙더미까지 의인화를 시켜서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거는 봄이 되면 꽃도 피지만 다른 것들도 생명력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 더는 이 흙더미가 고개를 든다는 거는요. 고개를 들어서 우러러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에 대한 경외심, 숭고함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꽃이 피는 거는 일단 꽃의 움이 터야 돼요. 꽃의 움이 트는 것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개 다 정리를 해두기로 해요. 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해석인데요. 먼발치 마른 흙더미가 고개를 드는 거는 봄의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른 흙더미조차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지. 고개를 번쩍 드는 거야. 고개를 드는 거는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는 적극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해석했을 때 거의 동의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고개를 드는 거는 우러러보는 거. 그래서 개화에 대한 경외심. 마지막으로 그냥 흙더미가 고개를 든다는 거는 흙더미가 솟아나는 건데 흙더미가 솟아나는 거는 밑에서 식물의 움이 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의 싹이 트는 상황, 움이 트는 상황을 흙더미가 고개를 들고 그 안에 식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감각적으로 묘사했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것이 나와도 오해요. 셋 다 가능하지 셋 다 X는 안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혹시 이게 선생님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이 수업 들으면서 생기는 학생은 우리 다음 주에 수업하러 나왔을 때 저한테 쌤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해 주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하는 거. 자, 여기까지 2년이고요. 3년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3년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3년 일행에서 처음으로 나의 존재가 구체화됩니다. 1년의 일행에서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해서 내가 당신을 아는 존재라는 것 이외에는 당신이 추운 땅 속을 헤매다가 잔잔한 웃음이 되고 싶어하고 부르지 않아도 오고 당신이 오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드는 지금까지는 당신에 대한 정보만 있었는데 3년의 일행에서 드디어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나는 누구냐? 나는 꽃을 둘러싼 외피, 줄기, 나뭇가지 이렇게 꽃을 품고 있을 수 있는 존재로 한정이 됩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한대요. 근데 꽃이 만약에 줄기나 가지나 외피를 벗으면 그때 뭐가 되나요? 꽃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벗고 싶어하는 꽃의 몸부림은 개화를 위한 의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개화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꽃을 능동적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몸부림이라는 단어 하나로 꽃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몸부림칠 정도로 외피 줄기 가지가 싫은 게 아니라 몸부림칠 정도로 다른 사람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개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존재다.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이제 다시 나의 입장이 됩니다. 꽃이 외피를 뚫고 꽃으로 피어날 때면, 즉 꽃이 필 때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내 몸은 갈라지고, 그쵸? 갈라지고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난 몸뚱이 갈갈이 찢어지죠.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찢어져야지 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꽃을 둘러싼 외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꽃을 피우기 위한 나의 고통. 이 시를 다 읽고 나면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이 시에서는 이 꽃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에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생명력 있는 존재고, 그리고 나는 그런 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고통받는 존재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모자지간 엄마와 아이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한 나의 시련 혹은 생명 탄생을 위한 고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해석은요, 꽃을 피우기 위한 나의 시련인데, 꽃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라고 확대 해석을 하더라도 오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유경 갈게요. 나는 울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키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이런 고통 끝에 똑같은 말이라서 해석 빼고요.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잇잎이 배탄을 태지만 확실해집니다. 일단 이 시에서 당신은 확실하게 잎이 여러 겹 겹쳐져 있는 꽃인가 봐요. 겹쳐져 있어야 돼. 잎이 여러 겹 겹쳐져 있는 그런 예쁜 꽃인데 무슨 색깔 꽃이야? 흰색. 어느 정도 흰냐면 절편은 도장떡이에요. 떡이에요. 떡. 하얀 도장떡 알아요? 이렇게 하얀 거나 쑥으로 만든 거를 납작하게 밀어서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흰 떡. 그걸 절편이라고 하는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색채어가 사용됐습니다. 색채어를 사용해서 하얀 꽃잎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요. 꽃이라는 존재가 외피를 벗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오가 되겠네요. 그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는 고통을 느끼지만, 자, 넘어가도 되죠? 우리 7년으로 가볼게요. 7년입니다.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이 아득합니다. 아득하다는 거는 걱정스러운 거야. 뭐가? 당신을 보낼 일이. 아, 그렇구나. 나뭇가지에게는 또는 나무의 입장, 줄기 또는 외피의 입장에서는 개화라는 것이 당신을 보내는 일, 즉 이별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나에게 있어서 개화는 이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굳은 살가죽에 불 댕기는 그런 일이고요. 불탄 살가죽을 뚫고 다시 태어난 꽃을 한번 피우고 나면요.
자세히 보면 꽃이 지고 난 자리에 점점 아물어가는 게 보여요. 다시 줄기에 외피가 다시 생기는 그것을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난다고 표현했네요. 마찬가지로 이 연도 개화를 위한 나의 고통과 시련, 꼭 꽃이 아니더라도 뭔가 생명 탄생을 위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지금 현재는 꽃이 피는 시절이라 아직 내 안에 있어. 근데 곧 이 꽃은 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어체가 아주 잘 유지가 되면서 당신과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잘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나는 당신과의 이별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도 모른 채 조망만한 손으로 뻗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구르는 당신. 자, 아까 한번 했던 거니까 선생님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조망만한 손으로는 아직 꽃으로 피어나기 전에 꽃봉우리 조그만 거, 그 제일 조그만 게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을 굴러요. 그러면 여기서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것은 꽃의 입장에서는 뭐를 위한 노력이에요? 개화를 위한 노력이다. 아까 뭐랑 똑같아? 몸부림과 똑같아. 꽃은 끊임없이 꽃으로 피우기 위해서 꽃의 꽃의 싹은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아직은 작은 손이지만. 그래서 무엇이든지 피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피어나기 위한 꽃의 열정적인 노력, 개화, 의지. 벗어나기 위한을 하면 좀 너무 나의 입장이 슬퍼져요. 벗어나는 이유는 누군가의 웃음이 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웃음은 개화를 통한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싫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위해서 벗어나는 거고, 그 더 좋은 걸 위해서 벗어나는 꽃이라도 나에게 있어서 그건 이별이다 라고 해서 발상이 신선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꽃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시에서 이성복 시인은 좀 더 희생하는 측면, 우리가 봄에 꽃핀 걸 보면서 즐기는 저 아이를 내보내기 위해서 찢어졌겠구나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꽃이 아니라 어머니들의 그 아이를 낳는 고통, 근데 그 아이가 또 태어나야지 또 다른 웃음과 기쁨의 존재가 되니까 그걸 위한 고통이나 시련 쪽으로도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정리 갈게요. 시는 특별히 사회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하는 풍자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없다는 거 느꼈을 거고, 이런 건 정말 순수한 자유시입니다. 순수 자유시고요. 순수하게 꽃이 피어나는 그 계절에 줄기나 외피의 입장에서 꽃피는 또 대상의 어떤 노력, 이런 거에 대해서 노래한 서정시입니다. 주제는 모든 것이 생명 탄생을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개화는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조망만한 손인데도 뻗센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발을 구르는 꽃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보편적인 거는 보통은 꽃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봅니다. 근데 생명 탄생을 위한 고통이나 또는 개화의 기쁨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은 의인화한 대상과 대화하는 어조, 말을 건네는 어조라고 해도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종결어법이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이야. 대상에 대한 존중,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어체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흙더미가 고개를 듭니다 해서 특히 더 잘 드러났던 감각적 묘사 기억하고 갑시다. 자, 마지막 시의 이해와 감상에서 나는 줄기나 외피였죠. 그 다음에 당신은 꽃을 비유하는 거였죠. 그래서 당신이 시련을 겪으면서 나를 벗어나서 하얀 꽃잎으로 피어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끝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한 번만 볼게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오는 당신이지만 자연의 섭리 한 번 더 나오죠. 자연의 섭리 때문에 언젠간 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어나건 간에 피기 위해서 누군가는 찢어져야 되고 누군가는 노력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과 시련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것이 성공을 하거나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통과의례라고 해요. 문학에서 통과의례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년이 어른이 돼가기 전에 그 소녀를 만나서 사랑하고 이별하는데 이런 게 다 통과의례. 우리가 어른이 되고 인생을 살아나갈 때 보면은 반드시 10대가 20대, 20대가 30대 되기 전에 통과 의례들이 있는데 이런 통과 의례들을 시련과 고통을 적극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이겨내는 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시를 선택을 했던 이유는 일단 너무 막 사회적 의미, 비판적인 그런 시 위주로 하기보다는 한 번쯤은 순수 서정시 공부하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작은 그 꽃 하나도 피어나기 위해서는 고통과 노력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 생활이 재미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왜 이걸 해야 되나 싶을 텐데 되게 간단하게 통과 의례라고 받아들이면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예, 어른이 돼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것들이고 노력이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격언이 있어서 제가 좋아해서 다이어리에 써서 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워낙 게으른 스타일이라서 제가 항상 좀 해이해질 때 마음을 다잡는 말입니다.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모두가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알아요. 선생님 나이가 되면 그거 더 깨달아요. 근데 제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봤을 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노력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되게 성공한 거 특히 제가 이제 교사가 된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성공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항상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 교사가 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작은 성공부터 해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쌤 성공이 뭐예요? 그래요, 맞아. 생각해보면 성공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성공에 관한 정의는 이 격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공하는데 도대체 성공이 뭐냐 했을 때 저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가 절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공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종의 수단이고요. 공부 말고 다른 거, 노래를 잘해도 되고 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어도 되고요. 다른 사람 위로해주면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다면 그런 일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사회에서 또는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내가 만족하는 성공의 결과. 이때 성공은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 난 참 잘했구나. 라는 성공이에요. 자, 말이 많았네요. 네. 여러분들도, 주어진 것에 그래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봐요. 다음 주에 봅시다.